그 AI가 이제 보편화된 시대를 그냥 가정을 했고요. 이런 정도면은 누구나 AI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뭐 전문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쯤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그 AI는 뭐 일반인, 그러니까 인공 일반지능이나 뭐 초지능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요. 추상적인 미래 대신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변화도 함께 그냥 고려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얘기가 풍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의 맥락이 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좀 언급을 하는 쪽으로 일단 정리하고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의 층위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삶의 양식과 도시는 어떻게 변모할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가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위상이 그대로일까? 도시계획가는 AI를 대체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 그런 AI가 도시계획가를 돕는 과정에서 신진 도시계획가는 양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입니다. 삶의 양식과 도시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나 생산수단의 발전으로 현재적인 도시가 탄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를 갖다 구성하는 그 기초적인 원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긴 했습니다만 AI가 그렇게 삶의 생산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변화를 갖다가 영향을 미쳐서 아예 도시의 폼이 바뀐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AI보다는 AI가 적용이 된 로봇이나 뭐 UAM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천착하지 않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시 변화의 방향을 갖다가 좌지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식이나 전문성이 아주 양극화된다든지, 시민 일반이 오히려 도시에 대한 이해나 참여의 수준이 오히려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변화들이 오히려 도시를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도시는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체성, 일종의 피지컬리티가 건조 환경의 기본 틀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AI가 보편화된 시대에조차도 도시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이 짧아서 뭐 여기 지금 그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나누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순서대로 본인의 뭐 의견이라든지 질문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갈 겁니다. 먼저 그 소개해 주신 엄선영 교수님께서 뭐 의견이나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뭐 AI 관련해서 조금 분석을 돌려본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이해 깊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이해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뭔가 AI로 해서 도시 계획이 바뀐다기보다는 도시에 먼저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AI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 계획이 바뀔지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바뀔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구분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저희가 AI 버스가 저는 서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놀라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여서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만, 즉 도시 공간이 변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가 된 이후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테크놀로지가 먼저 발전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도시 계획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뭐 지식에 대한 부분, 젊은 도시계획가의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전보다는 특히나 제가 데이터나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러니까 굳이 예전 같으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도시 데이터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들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이런 AI로 인해서 누구나 더 쉽게 뭐 챗GPT를 쓰면은 코딩 할 필요 없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코딩이 가능한 세상이 불과 이제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항상 보면은 왼쪽에 챗 GPT가 띄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전통적인 도시계획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참여를 했다면, 지금으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아이디어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발표를 듣고 토론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여지호 교수님. 예. 저도 엄선영 교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뭐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AI가 결국은 돈이 되는 산업 먼저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AI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까지 생성하는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뭐 영화 산업이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을 바꾸면서 이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뭔가 민간보다는 공공성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도 적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도시계획이나 뭐 교통계획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 자체는 적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에는 아무래도 늦게 적용이 될 것 같지만, 연구하는 저희 연구자 입장으로서는 도시계획 분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룩셈부르크 사회경제연구소의 김은경 박사님 의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말씀하신 게 이제 산업혁명에서 AI까지 변화에 대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도시에서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이나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저희 삶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바뀌어 왔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든지,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상점을 이용을 해서 많은 소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도시에서 물류센터 같은 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이미 보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바일 앱을 통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서 정보 전달에 대한 방식도 상당히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전 같으면 정보 전달이 좀 더 느렸을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어떤 정보로 인터넷에 올리면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그게 사실은 오프라인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패턴이 양극화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인공지능이 기술이 더 접목이 되면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인 상점이나 무인 자동차도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점이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해외 값싼 노동력을 서비스업에 대체를 시킨다거나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상일 교수님, 박사님, 이 첫 번째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변화할까를 물은 예, 거고요. 예. 네. 저는 사실은 양극화라는 부분을 갖다 김은경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고요. 이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의 세팅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제 저성장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 뭐 스마트 도시도 지향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뭐 이 도시를 버리고 새 도시를 만들어서 이주하는 방식으로 정주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성시가지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푸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과정들이 도시계획의 핵심적인 아젠다 같은 것들을 바꾸게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초점인 AI가 그것들의 핵심 열쇠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AI가 덧붙이거나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AI가 도시의 조직 방식이라든지 핵심 아젠다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 예, 그 전문가나 전문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위상이라는 부분들이 제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AI의 도움에 힘입은 전문성이라는 게 뭘까? 과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전문가들이 적어도 현재 수준의
AI를 통해서 볼 때는 전문가를 넘어설 것 같지 않거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자체가 좀 더 발전을 하고 이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AI를 통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들을 획득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림들을 가지고 학습한 AI가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들을 갖다가 너무나 쉽게 대체해버리는 상황들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AI가 도시계획가들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넘어서거나 누구나 넘어설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코딩이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에서까지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었는데 요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고 그 일자리들이 다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얘기도 좀 그런 전문성들이 구하기 쉽고 AI로 대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전문성이라는 것들은 더 중요해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좀 더 존중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의 잠정적인 생각은 전문가일수록 좀 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수는 줄 것이고 그들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좀 추론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두 번째 질문 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 이렇게 들으면서 주제가 이제 도시계획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주로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관련해서 이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AI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이제 싱크탱크에서 작년에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부제를 보면 모든 산업을 지배할 일반지능이 온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이 보시면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포럼이죠. 포럼에서 작년에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 보고서에 담긴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2023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AI 시대에 직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 대한 조사 결과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를 쭉 이제 봤었는데,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사전 그런 조사 결과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오면은 어떤 직업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냐, 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이나 직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가 만드는 그런 콘텐츠가 창작물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전문가들이 뭐 직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히 저희 이제 도시계획가에 어떤 이게 영향을 미칠지 이 책자가 조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결론은 이제 이 책에 여기 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직종에는 저희 도시계획가가 결정적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유사한 직종이 건축가인데 어쨌든 건축가는 AI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이렇게 상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약간 안심을 하긴 했습니다만 직종마다 아마 다 이렇게 영향을 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 김은경 박사님부터 한번 의견을 좀 네, 주시면. 네.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종군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머들의 효율성이 6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깃허브의 코파일럿이라고 서비스가 있거든요. AI와 짝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네, 그거를 사용한 이후에 굉장히 효율성이 증대가 돼서 이제 더 이상 6명의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짧은 시간에 단축이 된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AI를 개발을 해왔던 개발자들도 위험에 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발출했는데 거기에 질문을 해보면은 굉장히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인종을 고려를 하고 성별을 고려를 해서 그런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뭔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갑자기 이제 흑인과 여성, 기존에 이제 없었던 유형의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약간 팩트를 왜곡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AI와 효율적인 AI를
사이에서 뭔가 트레이드오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측면은 아직까지 구현하는 게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의 손길이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시 계획에서도 AI를 적용을 하게 되면 모델이나 이제 어떤 요인이나 변수의 가중치, 규칙에 대해서 이제 주로 자동화를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윤리적이고 공정하고 신뢰 가능하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지호 교수님. 예, 저도 앞선 두 분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다 동감을 하는 바이고, 공감을 하는 바이고, 저는 아까 양극화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전문성이라는 것도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빅데이터 응용학과라는 학과에 재직을 했었었는데, 그때 코딩을 엄청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코드를 짜야 플랫이 예쁘게 나오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용량이 클 때는 이걸 어떻게 줄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구글링을 해가면서 강의제를 만들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뭐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전문가의 패러다임도 바뀌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디테일한 뭐 세부적인 그림 하나, 뭐 분석 하나를 할 줄 아는 게 전문성이 아니라 어떤 큰 철학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진 철학에 AI를 접목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도시계획에서 마스터 플랜 같은 거 많이 그리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AI로 그릴 수 있냐 하면은 제가 생각엔 지금 없거든요.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AI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내가 만약 그린다. 그거를 가지고 도로 네트워크도 AI로 다 뽑아가지고 만약에 도로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를 뭐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서 푸는 사람이 이제 AI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선영 교수님, 네, 말씀. 네, 우선 저도 김영현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대체는 어렵지 않을까. 항상 저희가 AI를 하다 보면은 흔히 나오는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철로 노선을 바꾸면 한 명이 죽고 바꾸지 않으면 세 명이 죽을 때. 그럼 바꿀 것인가?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극도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AI 판단이 과연 사회적으로 억셉터블한 납득 가능한가? 이런 부분. 즉, 여기서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코딩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은 물론 AI 대체되기 쉽겠지만 그것들을 넘는 아까 여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또 고려해야 하고 하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시 전문가로서는 역할과 위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에 저희가 분석한 것 어떠한 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일반 시민에 대한 설득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과연 AI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일반 시민에 납득시킬 수 있느냐 아까 잠깐 앞부분에서 블랙박스라는 부분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해석 가능한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가 왜 그런지 납득을 시켜야 하는 부분에 있다면 저희는 오히려 AI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왜 뭔가 사람이 만든 걸로 사람이 해석하는 그런 이상한 항상 AI를 보면서 요새 사람이 만들어 놓은 AI를 왜 사람이 해석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긴 한데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즉 어떤 AI 결과물과 실제 생활에서의 사람들의 그 시민에 대한 납득의 문제를 그런 가운데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AI의 계획 시대에서 필요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성일 박사님 진행. 아, 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토론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업무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AGI라고 하는 것들을 상정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사회적인 변혁인 것 같고요. 그때는 모든 논의를 갖다가 이제 새로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논외로 한다고 치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AI의 적용 가능성들을 갖다가 조금 따져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하셨던 분들의 토론에서도 어느 정도 비쳤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분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권리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법령이나 규제,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은 AI의 도움을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특정한 어떤 사이트에 대한 공공 규제나 그 규제 목적들을 갖다가 좀 찾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합의를 위한 설득이나 토론 논쟁 부분들 에 있어서는 대안을 세팅을 하고 그 대안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고 이런 등등에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AI가 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만
그 두 가지, 이제 사회적인 가치나 지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AI가 대신해 주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의 서로 상충하면서도 그 방향성을 가진 어떤 욕망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담론에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계획가라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tum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간의 조직이나 운영, 다시 말하면 때로 어떤 용도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도시 설계의 도면들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것과 관련지어서는 충분한 학습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 도면들을 갖다가 이제 전산 포맷으로 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언어 모델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형태와는 다른 일종의 다른 문법들을 가진 새로운 언어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전산화가 안 됐다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점 때문에 오히려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는 최적화하는 모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 하위 모델들을 잘 알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 하위 모델들의 여러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스스로 바꿔가면서 가장 적절한 무엇인가, 가장 효과적인 무엇인가를 찾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조직이나 운용에 있어서도 최적화 모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업무 대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좀 다른 분야하고도 고유하게 달라 보인다라고 AI가 잘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굳이 골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AI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느냐 또는 나아가서 대체될 수 있느냐를 갖다는 나열해 봤는데요. 다른 아이디어나 좀 첨언하실 게 있다면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저희 도시계획 업무 영역에서 어떻게 AI가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에서 보면 IBM이 이제 작년에 28개국 최고 경영진 3,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의 87%가 생성형 AI가 사람의 직원들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달리 말하면 AI가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저희 이 도시계획가들도 향후에 자이든 타이든 아마 이런 AI의 기술들을 업무에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계획이라는 어떻게 보면 직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대학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연구원 또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엔지니어링도 또 많이 계실 텐데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원분도 계시는데 각자 영역에서 한번 어떤 분야가 잘 활용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여지호 교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조율해야 되는 이런 답이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엄선일 교수님이 철학적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재개발 같은 걸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재개발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제가 지금까지 써본 AI 모델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정성적인 답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어떤 디시전을 내려야 될 때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AI를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도시계획에서 적용되려면은 처음에는 아마 정량적인 분석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숫자로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BC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구하고 코스트 아니 베너핏을 구할 때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뭔가 결국 최종적인 디시전 단계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아무리 그 발전을 해도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엄선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워낙 저도 계획을 직접 다루거나 항상 데이터만 돌리는 사람이다 보니 뭔가 이렇게 뭐가 가능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든 최종 결정을 인간이 내리겠지만 약간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지금까지 구축되는 것들의 문제도 있는데, 약간 인간이 지금까지 과연 합리적 결정을 해왔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런 답을 냈다가 A라는 답을 냈다가 B 사안에서는 똑같은 경우인데 답을 내왔던 게 인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보면은 정권이 바뀌거나 뭐가 바뀌거나 하면은 예전엔 좋았다고 시작했던 사업을 다시 다 엎어버리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인간이 하겠지만 또다시 인간의 판단들이 만약에 데이터로 구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해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판단과 새로운 판단이 과연 얼마나 모순되냐 아니면은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분야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단들이 100% 그런 합리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재판의 판결문을 AI에 읽혀서 그걸 판결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결국에는 판결문도 어떤 여러 가지 논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 즉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어떠한 결론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인데 재판에서조차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떠한 비슷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나왔던 게 현재까지 인간의 선택이었고 인간의 그런 판단의 결과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는 걸 축적해 나갔을 때 어떠한 인간의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도구로서 또다시 AI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김은경 박사님. 해주시지 않은 부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언어 모델과 다른 문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지오 AI라는 분야에서는 언어 모델에서 GPT나 트랜스포머 같은 기본 모델들이 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될 수 있도록 지오 파운데이셔널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기하학적인 정보나 위상학적인 정보, 그리고 위치 정보나 다층적인 사회 경제적 지리 정보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기본적인 지오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을 해가지고 최근에 쥐리대 같은 경우는 지도 일반화 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외에도 그전에 이미 위성 영상에서 객체 인식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도시계획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EU AI Act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발표만 했는데 2년 후에는 이게 완전히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AI를 적용을 할 때 저희가 사회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취약계층의 인지적인 행동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AI를 개발을 하거나 사회적인 점수를 매겨서 사람을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생체 정보를 예측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금지를 시키는 그런 법안이고요. 그리고 뭔가 위험한 AI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과 관련된 인프라 시스템, 교통도 포함되고요. 병원이나 이런 정보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AI 시스템이나 교육, 그리고 이주자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이 시스템들을 구분을 해놨고, 이거를 개발을 할 때에는 더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법의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럽에서의 움직임을 참조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또 유럽의 사례에 대해서,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상 박사님 또 진행.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나 kinh 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럼 도시계획과는 더욱 잘 양성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은 좀 됐었는데요. 전문가들조차도 양극화되고 철학을 갖춘 그러면서 AI를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게 더 좋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 아닌가.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철학을 갖추고 도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며 AI를 잘 다루는 전문가는 과연 AI 시대에서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 신입 전문가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주어질 수 있긴 한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계획가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언뜻 보기에는 어떠한 도시계획 사적인 사회적인 이해, 굉장히 종합적인 어떠한 경험과 지식을 갖다 갖춘 사람들, 그러면서도 AI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스킬풀하게 주문하고 그 요구들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일 텐데, 오히려 AI 시대가 되면서 정량적인 어떤 분석 기법에 대한 교육이 이제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대체 어떤 역량들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연구원에서 대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도시계획가들의 사회,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에서 결국 우리 이제 학회 같은 곳에서 도시계획가가 양성되고 그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학회가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AI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학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담론들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계획과 일반이 쓸 수 있는, 도시계획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커스터마이즈가 돼 있는 AI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게 되는 상황들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계속적으로 잘 길러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비단 AI 시대에서의 고민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가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더 축소될지 아니면 더 증가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개발 시대가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가에 대한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떠나서 이 AI 시대의 도시계획가를 어떻게 양성해야 될지, 어떠한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양성된 도시계획가가 사회에 나가서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미래 10대 기술을 이렇게 얘기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10대 기술이 이 AI나 빅데이터 같은 그런 하드 스킬이 아니라 실제로 AI가 아직 마스터하지 못한 그런 소프트한 스킬, 예를 들어 창의성, 리더십, 활력성, 유연성,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소프트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향후에는 계획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저희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엄선용 교수님,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도시계획가라기보다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공부한 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참 밖에 안 나간다.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학교를 다닐 때는 지도 한 장 들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건물 하나의 용도를 체크하고 사진을 찍고 그걸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한 장 한 장 이 사진 어디서 찍었는지, 요새 그럼 지오 태깅이 한 번에 되는데 예전에 그런 게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서 되게 발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은 아직 전 여전히 그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학교에서 도시 설계를 하면서 트레이싱지에 선 하나 그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도시계획에서는 중요하고,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수업을 해보면 현장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 돌아옵니다. 정말 무엇을 봐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컴퓨터 앞에서는 뭐 구글 스트리트도 보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당장 못하는 것이, 물론 뭐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발로 배우고 눈으로 봤던 과연 도시가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그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된 상태에서 과연 그리고 AI, 최근에 저는 일본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AI를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되는, 일본도 같은 한국과 비슷한 지금 상황인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대학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프로그램인데 딱히 전공을 정하지 않고 학위 프로그램도 아니고 즉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공한 상태에서 즉 각각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본적인 지식과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과연 데이터 사이언스 AI 기술을 더해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에서 필요한 데이터 사이언스도 물론 있겠지만 좀 분리시켜서 뭔가 전통적인 도시계획에 있던 여러 가지 뭐 인문사회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전통적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거기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결합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약간 그런 교육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꼭 도시계획에서 데이터나 AI를 다 가르쳐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다른 오히려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 사람들을 연계한 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데이터 사이언스, 뭐 머신러닝이나 요새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파이썬이나 코딩조차 할 수 없는 학생들한테 또 가르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항상 저도 답은 없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시는 고민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가천대 여지호 교수님. 예, 저도 학계 쪽에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이 GPT 시대의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인가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이거를 막고 있는데, 뭐 쓰라고 장려를 하면서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할 때는 이걸 못 쓰게 하면은 이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툴을 풀어주면서, 툴은 자유롭게 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은 옛날에는 그걸 다 손으로 저희가 뭐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보고 했다면 지금은 그 과정을 이제 AI가 많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도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해야 하냐는 아직 잘 모르는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뭐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기술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평가하고 뭐 이런 데 조금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유럽에 계신 또 연구소에 계신 김은경 박사님 의견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 그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시계획 쪽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신입 전문가를 현재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경험의 기회가 보통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외에는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가나 아니면은 사회과학자에게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이나 최신의 기술들은 문제를 푸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이 사회 현상 자체를 이해를 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발굴할 건지 계획가나 과학자의 역할이라고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시계획가에게는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논의가 한 번 됐었는데 시민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기반 기술을 교육을 시킬 때에도 단순히 그 기술들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양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들의 문제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피해킹이나 아니면 데이터 편향 오류 아니면 변수나 요인 선정을 할 때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단점이나 문제점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 단순히 기술을 양산하는 적용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규 박사님이 질문을 아까 하나 주셨어요. 혹시 김상일 박사님. 예. 그 신입 전문가한테 어떤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연구원에서 걱정스러운 바가 좀 있습니다. 사례 하나는 어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현장조사 리포트를 갖다가 전부 다 자동으로 생산하는, 텍스트까지 자동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 회사에 가보면 도시계획 전문가는 한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지금 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라이팅마저도 AI가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들이 그걸 갖다가 감수하는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 투입, 자원 투입을 갖다가 절약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해서 신입 전문가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 연구원 내에서는 도시계획 전공자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원으로 뽑고 나면 제일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과제 발굴이.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요. 일단 과제를 발굴하고 나면 크든 작든 그 과제를 결론 짓고 그 결론을 갖다가 원장이든 아니면 뭐 시의 담당자이건 시장이든에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과제 발굴입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은 과제를 발굴하는데 업계에서 덤뼈가 굵은 사람들이 보면 저 질문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토론을 거치면서 조금은 더 초점을 좀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블랙박스인 것 같네요. 여전히. 아마 이제 뭐 저희 박사님이랑 시니어 분들은 네, 신입 사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느끼시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I 시대 반대로 보면 저희 같은 이제 뭐 기존 직원들 이런 AI의 활용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갖는 그런 새로 입사한 직원들 사이에서 저희는 이제 그런 현장 경험이 많지만 반대로 보면 이 디지털 문해력에서는 신입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저희나 신입이나 할 것 없이 뭐 업스킬링이라든지 리스킬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무리 좀 이렇게 저희 김상일 마무리 좀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고 공감을 표시해 주신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어쨌든 AI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아이러니나 더 전문성과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계획가가 필요할 수 있다. 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잘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딜레마. 이 주제를 갖다 준비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궁금증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빅데이터 연구위원회에 계속되는 어떤 그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런 답들을 갖다가 좀 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